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이탈법. 오늘은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인만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첫 번째 질문부터가 저희가 시작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네네. 동탄 롯데캐슬 무순이천 청약에 약 300만 명이 몰렸다. 네네. 네, 투기를 뭐 조장한다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뭐 이런 배경이 좀 무엇일까? 세계 신기록이죠. 이 정도면 세계 신기록이죠. 이게 이전까지 이제 신기록이 흑석자이였습니다. 작년 2023년에 했던 흑석자이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만 대 1이 좀 넘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300만 대 1은 저는 상상도 못했고요. 294만 대 1,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0만 대 1 정도, 많아야 한 150만 대 1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이게 파장이 커졌습니다. 서버가 마비가 되고 마비가 되다 보니까 바이럴 마케팅이 되고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야 뭔데? 맞아요. 나는 뭐 하루 더 연장되니까 연장됐죠. 그래서 아마 300만 대 1까지 와. 이제 과열 양상이 네네. 좀 나오긴 했는데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굉장히 좀 크죠. 이게 무순이다 보니까 무순이 줍줍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에 이게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가 분양을 했고 2021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분양가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의 지금 평균 분양가가 5천만 원을 육박한다라는 지금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2017년 가격이면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아마 GTX 소식 뉴스 보면서 아마 동탄에 뭐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 뭐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그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전용 102제곱미터가 22억에 거래가 됐던 아파트인데 이게 3분의 1 가격에 나오니까 이제 다들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랜드마크 아파트. 동탄 이신도시가 2013년, 14년 건물업에 이제 주로 입주를 시범단지들 입주를 했는데 이거는 2021년 아파트니까 훨씬 더 신축에 GTX 바로 역세권에 모든 걸 다 갖춘 아파트인데 3분의 1 가격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흥분을 했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무순이란 말이에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집이 있는 1주택, 2주택, 3주택 상관없이 누구나 제주도에 계시는 3주택자들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많이 몰리면서 이제 로또가 이제 돼버렸는데 저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은 이제 청약이라는 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하는 굉장히 좋은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창구인데 굳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야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뛰어들고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야 이거 뭐야? 나도 한번 해볼래. 괜히 막 기분이 좀 설레었습니다. 청약하고 며칠 동안은 당첨되면 어떡하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막 이거 친한 사람들한테 이거 소고기라도 한턱 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당첨 발표일 날 또 문자를 보고 또 약간 실망을 했죠.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당연히 안 됩니다. 294만 대 1. 이게 또 하나의 또 부작용이 뭐냐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좀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투자 심리를 자극합니다.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떨어졌잖아요. 당연히 떨어지죠. 294만 대 1 정도면 수능 우리 고3 때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수능 전국 1등을 3번 연속으로 할 정도의 확률이니까 애시당초 안 되는 확률인데 제가 헛된 꿈을 좀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을 받고 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에는 뭐가 나오지?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것도 또 해야 돼? 라는 또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또 하나의 또 자극 요인. 그래서 시장 자체가 작년 같은 분위기였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도 않는데 최근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에 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는 괜시리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좀 큽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서울 집값이 매매가가 이제 17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런 상승세가 소장님이 보시기엔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 좀 일시적일까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맨날 틀리죠. 사실 주식하고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는 맨날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좋은데 왜 이렇게 틀리냐면 사실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 변수, 또 정책적인 변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없다면 아마 거의 90% 이상 맞출 수가 있는데 솔직히 최근에 또 갑자기 양상이 미국이
급변하면서 증시 시장이 또 폭락했죠. 폭락하고 출렁이면서 네. 기준금리가 빨리 내린다, 네. 50bp 정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국은행이 먼저 선제 대응해서 또 내릴 수도 네.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 이것도 변수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야 올해 안에 이거 내리겠냐? 라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일단 변수를 좀 빼보죠. 정책 변수, 금리 변수를 빼고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왜 이렇게 이제 과열이 되느냐 원인부터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죠. 배가 아프면 진단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냥 파스 하나 붙여줘서 될 일은 아니니까 왜 이렇게 올라갈까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집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실수요자들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뭐 갭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실수요자들 한마디로 무주택자들이 거의 뭐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든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갈아타기 하나 팔고 갈아타기 하는 이런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데 제가 물어봐요.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왜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불안해. 불안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라고 하면 아니래요. 2020년, 2021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 약간 트라우마? 우리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야, 내가 어영부영하다가 이 상승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면 저번처럼 한 번 놓쳤는데 한 번 놓쳤는데 이번에도 놓치면 나는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나 영원히 못 따라갈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제 용감하게 이번에는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이유만으로 내 집 마련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우리 누구나 내려가는 집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실수요자여가지고요 집값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전세 가면 돼요. 집을 사는 순간 취득세가 나가고요. 재산세가 나가고요. 집값이 비싸면 종부세가 나가고요. 또 시세 차익이 생기면 팔 때 양도세가 나오고요. 또 대출이자도 내야 되고요. 집값이 현상 유지가 되면 손해예요. 집값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가, 인플레이션 정도는 올라가줘야 본전치기를 하는데 안 올라도 좋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안 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속마음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사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안 샀을까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집값 많이 비싸서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 금리도 고금리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겠어? 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논리가 좀 뒤바뀝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해? 왜 공급이 부족하냐? 인허가 물량, 분양 물량,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유는 건설회사들이 지금 PF 자금난에 지금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2021년까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건설회사들은 약간 땅 짓고 헤엄치기를 했습니다. 땅은 브릿지 론을 받아서 이제 돈을 빌려서 땅을 사요. PF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분양 사업을 합니다. 분양하게 되면 우리 같은 실수요자들이 이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잖아요. 내는 돈 가지고 이제 공사하고 끝나면 PF 대출 상환하고 남는 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딨냐고.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깃발만 꽂으면 다 분양 완판이잖아요.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너무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돈 번 시행사들이 땅 2개 사고 3개 사고 이제 너도나도 막 벌리고 은행들도 야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좀 더 열심히 해봐 라는 분위기였는데 2022년에 갑자기 기준금리가 껑충 올라가죠.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저는 올라갈 줄은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몰랐죠. 1년 만에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라가니까 아마 앞으로도 이런 한 20년 내에 이렇게 1년 만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들은 예측을 못했겠죠. 땅 짓고 헤엄치기가 해보셨어요? 땅 짓고 헤엄치기? 실제로 땅 짓고 헤엄치기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팔이 이게 운동선수 아니면 어떻게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합니까? 저도 못합니다. 팔이 이렇게. 근데 물속에서는 너무나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설사들이 물속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다가 한마디로 쓰나미가 왔는데 못 빠져나간 겁니다. 못 빠져나가니까 지금 다 미분양이 발생하고 PF 대출 상환 못하니까 모두 다 PF의 인질이 지금 잡힌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 공급 아니 있는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추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인허가 물량 당연히 줄어들죠. 인허가 물량은 5년 후에 입주 물량을 예상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인허가 물량 줄어들면 5년 후까지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 착공 물량은 3년 후에 입주 물량. 야 이거
앞으로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공급이 부족하겠다. 어디? 지방은 입주 물량 2025년까지 기본적으로 충분하고요. 미분양 굉장히 많죠. 지금 미분양이 6월 기준으로 7만 4천 호가 넘어갔고요. 그중에 80%가 지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부족한 서울에. 야, 서울은 부족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경제학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다. 그게 첫 번째 논리고요. 두 번째 논리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슬금슬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우리 금융학적으로 보면 무이자 대출. 제가 집주인이고 기자님이 세입자면 제가 집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돈 빌려줘. 그러면 돈 안 빌려줄 거잖아요. 근데 돈을 빌립니다. 3억을. 근데 이자를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야, 나 빈집이 있는데 좀 잠시 들어와서 살아. 돈 갚아줄 때까지. 그게 우리 전세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고 집주인한테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집주인은 집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전세제도의 메커니즘인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이제 다시 올라가죠. 왜? 이제 깡통 전세, 역전세는 빌라? 오피스텔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역전세 우려 별로 없고요. 2022년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니까 수요자들이 계산기를 두들겼죠. 야, 이거 대출이자 2배 올라갔는데 차라리 그냥 월세로 가는 게 낫겠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다 보니 대출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기준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는데 대출 금리가 먼저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다시 유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수요자들이 몰리죠.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 아니, 은행에 돈 빌리기 얼마나 어려운데 대출 이자도 안 내는데 한도가 늘어나니까 집 사기 좋은 환경, 대출 받기 좋은 환경, 무이자 대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갭 투자하기도 좋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3억 원에 예를 들어서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4억으로 올려달래요. 전세 시세가 4억으로 올라갔어. 마음이 야 1억 내가 또 대출을 받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해요. 그러면 사버릴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매매 수요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도 집값을 사야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서 건축비가 천정부지 올라가는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약간 핑계고요.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토지비가 있고 택지비라고 하죠. 그다음에 건축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마진, 뭐 또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건축비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이 대지비가 한 60% 정도, 60에서 70% 정도, 건축비가 30에서 40% 정도인데 그 중에 철근, 콘크리트 값,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천정부지 올라갈 이유는 없는데 지방에서 지금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미분양도 잡혀 있고 그 손실을 사실 분위기 좋은 서울에서 좀 많이 하는 전략을 좀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합니다. 건설회사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분양가가 올라가면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수요자들은. 야,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변 집값이 떨어지겠어?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10억이에요. 옆에 B라는 아파트가 이제 새롭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얘는 15억에 분양을 합니다. 근데 입주 연도가 한 3년 차이가 나요. 그럼 B 아파트 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1년 만에 한 25%, 30% 정도 올라가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이 야, 집값 안 떨어지겠다. 분양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집값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가 또 작용이 되죠. 거기에 정부에서 올해 뭐 해줬나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또 해줍니다. 구매 능력이 또 개선이 됩니다. 물론 출산하는 분들만 가능하지만 자녀 출산하신 2년 내에 출산하신 분들이 저리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내 집만을 할 수 있는 환경. 거기에 또 정책적인 실수가 또 맞물리죠. 뭐가 실수냐면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 언제부터죠? 총선 지나고 이제 야당에서 먼저 종부세 뭐 1주택자들은 종부세 뭐 폐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믿었던 야당이 원래 종부세를 강화를 외치던 분들이 갑자기 종부세를 완화해 준다고? 이건 무슨 시그널이지? 집 사라는 건가? 정부는 더 거들어서 폐지하겠다. 임대차 입법도 건드리겠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니까 야 이게 집값 올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잡을 의지가 없구나. 결정타가 뭐냐면 스트레스 DSR이
7월에 시행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9월로 2달 연기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정타가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울 집값이 5월, 6월, 7월 올랐는데 정부는 규제를 안 하고 더 연기한다고? 야, 이거 집값 올리려고 하는구나. 물론 정부 마음은 지금 PF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살짝 2달을 연기해 줬는데 시장에서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각자 도생해야겠다, 사야겠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이제 사자로 몰리면서 집값이 이제 폭등하게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7월까지는 올라요. 6월 많이 올랐고요. 거래량이 서울 거래량이 7천 건이 넘었고 7월도 아마 7월 저는 한 8천 건 넘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2020년, 2021년 시절에도 이게 높은 수준입니다. 넘버 3, 넘버 4 정도 되는 높은 거래량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까? 앞서 금리 정책 변수 빼더라도 한번 흐름을 탔거든요. 그러면 최소 추석에서 올해 말까지는 가고요. 브레이크 잡아주지 못하면 아마 내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국토부 장관께서 최근에 추세 상승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추세 상승이 뭐냐면 상승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장은 5년 이상 집값이 꾸준하게 한마디로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이 상승장이었어요. 추세 상승인데 5년, 7년 정도 올라가면서 집값이 2배 정도 올라가는 게 추세 상승입니다. 그렇게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전기자동차가 좀 이슈기도 한데 전기자동차 충전을 해야 목표 거리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충전이 충분히 끝나지 않았어요. 집값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섣불리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추세 상승까지 오랜 시간 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왜냐하면 2021년까지 폭등했죠. 집값이 사실 오버슈팅이에요. 버블이었어요. 2022년 금리 오르면서 조정이 됐는데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다가 최근에 전고점 다 회복이 했거든요. 실제로 집값 떨어진 기간은요.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상반기까지 1년이고요. 뭐 보합 기간까지 따져도 길어야 2년이에요. 7년 동안 올랐는데 2년 살짝 조정되고 그것도 전고점 대부분 회복이 했다면 사실 충분한 조정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 소득이 늘지 않잖아요.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추세 상승이면 제가 앞서서 2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뭐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 뭐 서초구, 강남구는 너무 비싸니까 잠실, 송파, 강남 3구, 송파구에 잠실 1단지 재건축한 엘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엘스가 전고점이 27억이었어요. 최고점이 19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 25억, 26억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추세 상승이면 한 2030년?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30년 정도까지 2배가 오르면 얼마 가야 될까요? 한 45억, 50억 정도? 갈 수 있을까요? 2030년까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 수도 있죠. 가려면 우리가 소득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출 이자도 내고 우리 기자님 연봉이 갑자기 뭐 사장으로 승진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뭐 회장 딸도 아니고 어떻게 사장으로 가? 안 되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2026년에 지금 연봉의 2배가 될 자신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어렵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거의 그렇게 따라가 주지 않는데 갑자기 집값이 조정되지도 않은 저평가도 아닌데 2배 올라간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습니다. 올라가는데 2030년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한 2035년 정도는 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 추세 상승은 아니다. 그러면 길면은 짧으면 올해 말까지는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좀 더 올라간다면 내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간다. 그것만 해도 고통스럽죠. 우리 서민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고통스럽고요. 이제 변수 이제 다시 꺼집어 와야지. 변수가 없을 때는 이렇고요. 변수가 2가지가 있잖아요. 금리, 정책. 안 그래도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어떤 시그널을 할 것 같아요. 시사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려서 뭐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이제 모두의 어떤 생각. 그러면 결국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선 있는데요. 소장님이 보실 때 미국 금리가 이제 인하가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영향이 있죠.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변수가 네. 있다라고 했는데 정책 변수, 금리 변수가 있는데 지금 금리 변수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금리 우리 기대감 굉장히 크죠. 왜? 2022년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이 꺾였기 때문에 반대 논리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야, 금리가 내려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잖아. 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기대감. 우리가 기대감에 먹고 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오를 이유가 없는데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금리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높지 않았어요. 아, 미국이 한 번 정도 내릴까? 미국이 내리면 한국은행이 바로 내릴 수가 있을까? 미국과 한국은행이 2% 정도, 2%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미국이 0.25 내려서 한국은행이 바로 내릴 수가 있나?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하면서 야, 미국이 50bp 정도, 0.5%포인트 정도 내릴 것 같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내리고 연달아서 또 한 번 더 그러면 100bp 정도 1%포인트 정도 내릴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건 뭐지?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0.25를 내렸다면 한국은행이 사실 내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50bp, 100bp 정도 내렸다면 한국은행은 이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0.25에서 0.5%포인트 정도 내릴 수가 있는데 총 국내 상황을 보면 사실 좀 내려야 되잖아요. 주식시장도 출렁출렁 되고 있고 PF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많거든요. 내려야 되는데 이제 변수가 또 서울 집값이에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팔라 서울이. 이거 금리 인하 결정하는데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값을 빨리 안정시켜야 돼요. 금리를 인하하려면. 최상무 부총리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급 대책을 내서 이 집값을 빨리 안정시켜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하는데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무르익었다. 우리나라도. 저는 사실 올해 한국은행이 내릴 수 있을까?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내리겠다. 0.25에서 0.5 정도 내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0.25 정도 내렸다면 사실 큰 영향 주지 않습니다. 이미 대출 금리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데 이게 0.225가 아니라 0.5%포인트 정도, 50bp 정도 내리면 좀 달라요. 상황이. 이거는 우리 예상과 다르게 좀 많이 인하하는데 그럼 시장의 반응이 저 같은 사람도 이거 좀 폭이 큰데 우리는 예상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예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예상 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 나 영화 봤는데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어. 근데 재밌을 줄 알았는데 또 재미없는 경우들도 있고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클 수도 있는데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엄청 재밌는 영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0.25 정도를 기대했는데 0.5나 0.75 정도 인하한다면 시장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집값 상승이 그러면 속도도 가팔라지고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까지 더 빨리 달려갈 수도 있는 건데 또 하나의 변수가 이게 이제 우리 경제잖아요. 이게 주식, 부동산이 경제의 축인데 미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 진짜 경기 침체가 와서 이거는 금리 내리는 호재보다도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게 악재가 더 큰 거예요. 한마디로 초가상간 태울 상황이야. 그렇다면 우리 실물 자산인 부동산도 영향을 받겠죠. 주식도. 주식이 선행지표, 부동산이 후행지표라면 기본적으로 판이 흔들리지는 않아야 돼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는 호재인데 진짜 경기 침체가 와서 무너져 내려. 우리나라도 난리가 나서 금리가 내린다? 그걸 가지고 부동산이 이렇게 호재로 작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판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침체 우려로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면 부동산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점점 상승 분위기가 과열되니까 한 달 사이에 막 2억이 오른 호가에도 이제 집을 사는 패닉바잉 조짐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럼 집을 좀 사야 될 걸로 보세요? 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마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진짜 오르는 거 맞아? 내가 막차 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공존을 해요. 근데 예측이라는 게 앞서서도 금리 변수도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잖아요.
저도 금리 별로 영향 없을 거야. 한국은행이 올해 잘해야 25bp 0.5%포인트 내리고 그 정도 내려서는 대출금리 선반영됐으니까 영향 없을 거라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막 생기는데 정책적인 변수도 있고요. 뭐 정부가 규제 안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의외로 브레이크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기준과 원칙에 좀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집값이 금리가 어떻게 되고 정책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얼마까지 오르고 뭐 예상하지 못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예측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건 사실은 다주택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집이 예를 3주택이 있는데 여유 자금이 있는데 한 채 더 사야 돼? 안 사야 돼? 세 채에서 한 채 팔고 두 채로 가야 돼? 이런 걸 할 때 분석을 하는 거고요. 무주택자들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사고 날 걸 예상해서 내가 한 달 내로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보험을 가입하진 않잖아요. 그냥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은 저는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보험이에요. 근데 보험도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집을 살까 말까 물어보시는 분들은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라면 제가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자금력이 되냐, 구매 능력이 그렇죠. 어느 정도. 네. 두 번째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뭐 올해 결혼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냥 집 사서 오르고 내리고 모르겠고 그냥 사서 잘 살다 보면 다 올라가더라야. 그냥 사. 돈 지원해 줄게. 그렇죠. 그러면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겠죠. 엄마 아빠가 지원해 준다는데 사야겠죠. 얼른 사야죠. 엄마 아빠 내가 경제가 놀자 보니까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년 후 기다렸다가 그때 살게요. 3년 후에 집값이 떨어져요. 아버지 이제 돈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집 사야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미안하다. 네 동생이 먼저 집 샀다. 집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는 잡아야 되는데 돈이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사시라고 합니다. 왜 사라고 하냐면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막상 떨어지면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습니까? 떨어질 때는 절대 못 삽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원래 잡는 게 아닙니다. 왜? 피나잖아. 다치잖아요. 그런 논리면 2022년 12월에 금리 올라서 집값 막 떨어졌잖아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리온 또 막 미개역 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우리 왜 안 했을까?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올림픽파크 포리온이 25억에 나오잖아요. 전용 84가 13억대 분양가였는데 그때는 왜 안 했을까? 지금 와서 후회하잖아요. 할 걸. 고덕 그라시움 올 초만 하더라도 15억 거래되던 게 지금 20억 거래가 되잖아요. 왜 안 했을까? 그때는 떨어질 것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막상 떨어질 때는 못 들어가요. 떨어질 때 집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이런 사람 잘 보지 못했는데 엄청 똑똑하게 현명한 판단을 잘하는 사람.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분들이 사느냐?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 잘 몰라. 잘 모르고 그냥 사야 되는 건가? 사는 사람. 두 번째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 근데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거죠. 2012년, 13년이 서울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분들이 집을 샀느냐? 이불입니다. 간이 배밖에 나왔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해서 우리 애가 서울대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서울대 간 거예요. 서울대가 2호선이 다니니까 야 2호선 라인에 서초구는 비싸고 송파구에 엘스 이거 하나 사야겠다. 한국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냥 샀어. 8억 7천에. 지금 27억까지 갔다가 최근에 25억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았으면 살 수 있겠냐고요. 그냥 필요하니까 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람들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들이라면 자금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하세요. 하는데 이왕이면 이제 전고점이 있잖아요. 최고 가격 대비 좀 더 살짝 좀 떨어진 곳들, 서초구, 강남구, 마용성, 뭐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이런 데는 최근에 거의 다 전고점 가까이 왔습니다. 왔는데 찾아보면 이제 자금력에 따라서 돈은 좀 부족한데 나는 하나 사고 싶은데 또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 보면 아직도 고점 대비 80% 또는 그 이하 수준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사도 괜찮아 하는 분들은 저는 그런 거 사셔도 된다. 그래서 본인 수준에 맞춰서 필요하거나 자금이 되시면 사셔도 된다. 또 하나의 전제 조건 하나 더 있다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금이 100%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2022년, 2023년 요때 급매로 좀 많이 던지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2020년, 2021년 무리하게 연끌하신 분들. 대출이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상담받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예비 신혼부부예요. 한 사람은 혼인신고를 안 하고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또 다른 배우자는 세입자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신용대출까지 일으킵니다. 자기 자본 1억, 2억 가지고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삽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한테.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요?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근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럴 일이 생겼잖아요.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5.5%까지 갔잖아요. 대출 이자가 2배 올라가니까 계산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때에는 지금은 금리가 내리겠죠. 저도 뭐 99% 금리가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갑자기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갈 일이 100% 없다라고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에는 내가 대출을 받았다면 상황에 따라서 원리금이 또는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최악의 월스트 케이스가 생겼을 때 3년은 버틸 수 있는 내가 부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좀 힘들더라도 3년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리스크 관리가 됐다. 근데 절대 못 버텨요, 우리. 이거는 우리가 계산한 데서 벗어나면 우리는 무조건 금매로 팔아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든지 지역을 다른 데 알아보든지 아니면 홀딩을 하고 좀 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런 전략을 좀 해야 되고요. 1주택자들 집 하나 있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갈아타고 있는데 1주택자들도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선생님 내 집은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런 도둑놈 신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갈아탄다는 얘기는 상급지예요. 그렇죠. 내가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B 아파트는 A보다는 학군, 역세권, 브랜드 뭐 여러 가지가 더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상급지 아파트가 떨어지고 하급지인 내 아파트가 올라갈 확률이 과연 몇 %나 되냐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갈아타는데 시장 상황이 상승장이에요. 막 올라가. 막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잡고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탈 아파트를 먼저 계약을 하고 내 아파트는 조금 더 텀을 두고 몇 달이라도 늦게 팔면 상승장이니까 좀 더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하락장이라면 이제 반대로 가야겠죠. 내 집을 먼저 팔고 갈아타야 되는데 최근 같은 분위기라면 거의 실시간으로 사고 팔고 거의 동시에 이렇게 갈아타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 궁금하긴 한데 우리가 내년에 집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게 100%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거나 자금 되시는 분들은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3구나 마용성 이런 쪽이야 뭐 값이 크게 상승을 했지만 네. 뭐 노도강이나 이런 쪽은 또 지난해 말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울 권역간에도 이 아파트 값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뭐 이유와 향후 뭐 전망을 말씀해 주시자면. 원래 그랬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중심지부터 오릅니다. 우리가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저수지에 물이 차면 중심부터 차고 외곽으로 차요. 그러면 서울 집값이 먼저 서울 중에서 강남 3구, 마용성, 동작구, 강동구 핵심 지역들이 지금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지역들이 천정부지 계속 올라갈까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 분위기상 거의 전고점 또는 전고점을 살짝 넘는 수준까지 가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앞서서 제가 추세 상승은 좀 쉽지 않겠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쉬어가는 타이밍, 충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여기보다 좀 더 들어오는 데가 어디야? 라고 찾았을 때 들어오는데 또 자금 부담이 적은데 찾아보면 사실 노도강이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도강이 아마 좀 거래가 좀 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노도강이 고점 대비 80% 수준이라면 저는 필요한 분들, 자금 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외곽지인 노도강이 늦게 반응을 하는 거지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반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정부가 강한 규제 대책이 나왔다. 금리가 갑자기 반대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노동강은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우리 올라갈 타이밍인데 갑자기 불이 꺼져버릴 수도 있는데 상승장이 지속이 된다면 이게 돌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노도강 오르고 수도권 외곽 지역들도 오르고 지방으로 오르는데 이 불길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세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방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노동강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앞서서 이제 원래 그랬다라고 했는데 제가 옛날 얘기 살짝 한번 해드리면 2006년, 2007년 정도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한 모임을 갔어요. 부동산 이제 모임을 갔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버블 세븐, 강남, 과천, 뭐 평촌, 용인 이런 데 집값이 중대형 아파트가 막 올라가던 천정부지 올라가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 모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상계동에 살았나 봐요. 막 소주를 막 마시더니 우리 동네는 버림받은 동네라고. 왜 강남 집값만 오르고 우리 동네는 안 올라 하나도 안 올랐다고 막 억울하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그러니까 좋은데 좀 사지 그랬어 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2년 딱 지나니까요 2009년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남은 안 올라요. 그때는 오히려 꺾였는데 상계동, 중계동, 노도강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소형 아파트가 진짜 미친 듯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때 그 사람 집을 내가 샀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좀 했는데 이게 때가 되니까 움직이더라는 거죠. 강남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러면 최근으로 돌아와서 2017년, 18년 양상을 보면 그래프를 보면은요. 상승 그래프를 보면 강남은 15년부터 올랐어요. 15, 16, 17, 18, 19, 20 꾸준하게 이렇게 올랐다면 인천 같은 경우에 뭐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면 17년, 18년, 19년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2020년, 2021년에 이렇게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키는 비슷하게 갔어요. 2배 정도 올랐는데 강남 인기 지역들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반면에 외곽 지역들은 좀 짧은 기간에 뒤늦게 갑자기 올라가는 좀 특징이 있는데 결국 다 가더라. 시간이 있더라. 그래서 노동항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이게 절망하지 마시고 아 우리 차례도 올 거야. 아직 번호표가 아직 되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번호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기다리시면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정말 많이 내놓는 것 같은데요. 7.18 대책, 이 새로운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소장님은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정부 대책의 포커싱은 공급 확대.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해서 나는 불안하니까 집을 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가 아 그래 공급이 진짜 부족하구나. 공급을 늘려야겠구나 라는 대책이 나오는데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기보다는 공급이 이슈가 된 게 문재인 정부 시절 때부터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파트는 한 10년 걸리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게 내 잘못이에요? 아니면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공급이 부족한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 열심히 할게. 3기 신도시 만들게 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3기 신도시가 나오잖아요. 2017년에 열심히 규제했거든요. 수요 억제 규제를 했는데 집값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부 회의를 했겠죠. 야 어떡하냐? 야 이거 아무리 규제해도 집값 오르는데? 그럼 누군가 아이디어 냈겠죠. 그냥 공급 부족한 거로 갑시다. 어차피 서울은 공급 부족한데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나왔고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지금 공급 부족의 카드 서울은 원래 공급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해 카드가 나오는데 이게 시장에서 왜 안 먹히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뭐 때문에 불안하냐? 나 지금 2024년 하반기 집 사야 돼? 2025년에 사야 돼 말아야 돼를 지금 고민하는데 정부 대책 내용을 보면 2029년까지 23만 6천 호 3기 신도시 공급하겠다. 신규 택지 발굴하겠다. 아니 발굴해서 그 언제요? 언제 나올까요?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입주 못했고 본청약도 안 했잖아요. 신도시도 10년 걸리거든요. 지금 택지 발굴하면 10년이 걸리고요. 2029년? 그때까지 내가 회사 다닐지도 모르겠고 그 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몇 년 후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5년 후 일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알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올해 아니면 내년이에요. 근데 정부가 올해 내년에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기다려봐. 10년 후에 공급해 줄게. 저 기다리다 목 빠져요. 공감이 안 되고요. 정부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카드가 또 나옵니다. 대책 내용에. 빌라 오피스텔 주거 사다리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공급을 해줘서 우리 청년들 2030들의 주거 안정을 찾겠다. 저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2030들이 빌라 오피스텔을 못 사서 지금 불안한 건가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 비싸고 나한테 기회가 없고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상실감이 들고 박탈감이 드는 거지. 아니 빌라를 내가 못 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불안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핀트가 틀렸다는 거죠. 그럼 빌라 오피스텔이 이제 주거 사다리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왜 공급이 안 되냐면 사실 전세 때문에 그래요. 깡통 전세, 역전세가 생기다 보니 전세 사기가 생기다 보니 불안하니까 세입자들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세입자가 전세가 안 들어오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라고 한다면 신축 빌라를 지었는데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전세가 맞춰지지 않는데 누가 분양을 받냐고요. 아파트하고 다르게 빌라 오피스텔은요 갭 투자 수요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분양가가 3억이면 전세가 2억 7천 정도 맞춰줘야 돼요. 2억 7천이나 2억 5천. 그러면 마케팅 포인트가 3천에서 5천 투자하면 살 수 있어. 너 내 집 마련할 수 있어라는 게 포인트예요. 야 3천 5천으로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어? 못 사죠. 3억으로도 쉽지 않은데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3천 5천으로 빌라 오피스텔 사는 것밖에 없어. 전세 끼고. 이게 포인트인데 전세가 안 맞춰지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되는데 정부는 또 포인트가 또 틀렸죠. 자꾸 공급하겠다. 규제를 풀어서 빌라 오피스텔을 사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또 용적률을 올려서 많이 짓도록 해주겠다. 그거는 어떤 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냐면 건축하시는 분들. 간담회 같은 데 가면 또 건축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막 의견을 내는데 그분들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왜? 자기들 사업하기 좋으니까. 세제 혜택 주세요. 용적률 좀 풀어주시고요. 주차장법 완화 좀 해주세요. 왜? 지들 사업하기 좋으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돈을 버느냐? 건축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 벌어요. MB정부 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돈 벌었다? 첫 번째, 시행하시는 분들. 땅을 사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은 분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고요. 두 번째, 그걸 판매하시는 분들 수수료 없고. 세 번째, 계약하신 분들이 세 번째, 3순위입니다. 제일 돈은 못 벌었어요.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가 틀렸다.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래서 뭐 몇만 원, 20만 원, 3만 원, 2만 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권 시작할 때 계획 목표를 얼마로 하신지 기억이 나시나요? 270만 원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27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2만 원, 3만 원가 귀에 들어오냐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숫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숫자 기억나세요? 대책 발표되면 기억해요? 우리 기자님들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국민들은 숫자에 관심 없고요. 아,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이게 약간 MBTI로 따지면 T보다는 F적인 접근. 괜찮겠네.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어 하면은 안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 대책을 보면 약간 T적인 접근. 여자친구가 막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화내고 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자친구가 T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했어야 되고 화가 더 나죠. 이 인간이 너 뭐 하는 거야? 너 누구 편이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토닥토닥대고 물론 여자친구가 잘못은 했지만 일단 위로해주고 진짜 힘들었겠구나. 우리 맥주 한잔 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죠. 정부는 지금 T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 뭐 하는데 국민들은 지금 T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불안감을 좀 달래주고 싶고 내가 기다릴 만한 명분을 좀 찾고 싶은데 정부는 자꾸 T로 접근하니까 네가 잘못했고 내가 공급을 해줄 거고 10년 후에 해결되니까 안심해. 나 10년 못 기다리겠는데. 난 지금이 불안한데 내 친구는 지금 집 사서 5억이 올랐는데 나는 지금 집이 없어서 불안한데 10년을 또 기다려라고. 이게 지금 저는 포인트가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발표돼 가지고는 사실 브레이크 역할 올라가는 서울 집값을 좀 안정시키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고 저는 약간 F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뭔가 시선을 돌릴 만한. 우리 파리올림픽 보면 그 신유빈 선수가 탁구 할 때 일본 선수 보셨어요? 막 지고 있으니까 작전 타임 부르고 옷 갈아입고 나오잖아요. 그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3대 0으로 이기다가 3대 3까지 몰렸단 말이에요. 그게 흐름이거든요. 주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부가 약간 옷 갈아입는 같은 쇼 같은 거.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뭐 공급은 원래 하는 거고 공급은 원래 늘려야 되고요. 뭘 해야 되냐면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방으로 좀 눈길을 좀 돌릴 수 있게
빌라 오피스텔을 사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지방 미분양을 1년 내에 사면 우리 양도세 5년간 면제해 줄게, 취득세 면제해 줄게, 재산세 감면해 줄게, 대출이자 절이를 해 줄게, 건설회사들은 분양가 할인해 줄게 라고 하면 우리도 관심 가지지 않을까요? 지방 미분양 한번 사볼까? 관심을 트는 순간, 물기를 돌리는 순간 저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주가라는 말이 있듯이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얼죽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네. 사실 2030들이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많이 구입하려 하고 이런 이유 어떤 이유로 보세요? 신축 아파트 좋잖아요. 다 누구나 원하죠, 사실. 저도 원해요. 네. 저도 얼죽신입니다. 얼죽신인데 왜 이런 현상이 강해졌느냐? 3년 전에는 어떤 아파트를 많이 샀냐면 이제 구축 아파트를 좀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집이 오래되면 뭘 하나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합니다. 새 아파트로 바뀐단 말이에요. 다 허물어져가는 강남 대치동의 응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니 그게 뭐 20억, 30억 하면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비쌀까요? 나중에 재건축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새 아파트가 됐는데 이제 개포주공이 있었잖아요. 개포주공 1, 2, 3, 4단지 개포시형 5층짜리 아파트. 제가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이제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부셔져가는 집을 나보고 지금 사라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분이 뭘 못 봤다? 땅. 콘크리트 가치는 없는 거고요. 이 땅이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 아파트로 내가 굉장히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구축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전,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재건축 할 만했거든요. 구축 아파트를 사면. 근데 지금은 왜 이게 쉽지 않냐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천정부지 올라갔기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간다, 공사비가 올라간다. 그 돈 누가 내요? 조합원들.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은 조합원들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자님하고 제가 조합원이에요. 우리가 두 명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공사비 우리가 내야지 누가 내요? 맞잖아요. 조합원은 우리 두 명인데 집은 두 개인데 5세대로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3개가 남네? 요거는 일반 분양으로 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공사비 충당하면 되잖아요. 그게 재건축 재개발의 매력이고 조합원들이 부담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서 일반 분양을 많이 뽑아도 좋고요. 일반 분양가를 많이 올려도 좋고 조합원들은 이제 그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나가 돈을 내긴 내야 돼요. 그래도. 근데 5층짜리 아파트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거의 다 안 보이죠?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중층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개포 같은 경우는 환급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오래된 아파트를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했는데 새 집을 받고 돈도 받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아니 새 아파트도 받는데 돈도 받는다고? 이렇게 좋은 시절은 사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층 아파트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공사비를 많이 내야 되는 구조예요.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5층짜리 환급 받고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몇 천만 원 내던 그 추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최근에 공사비까지 올라가잖아요. 공사비 갈등. 돈을 많이 내야 돼 생각보다. 상계동 같은 경우에 모 단지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 5억 원 이야기 나왔다가 뒤집어졌잖아요. 조합원들이 5억을 어떻게 내냐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4억 5억인데 아파트 값만큼 내라는 거잖아요.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냐고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갈수록 재건축은 사실은 발목 잡혀요. 재건축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허가 문제 여러 가지인데 인허가는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가장 문제는 사업성이거든요. 조합원들이 돈을 적게 내고 해야 빨리 진행이 되는데 5억 내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이야.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10명이 돈은 좀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야 5억까지 거 내자. 내고 빨리 하는 게 좋아라고 하지만 나머지 90명은 뭐야 나는 얼어 죽어도 5억 못 내. 하지 말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축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분양가도 천정부지 올라가잖아요. 요즘 분양가가 이제 주변 시세보다 좀 비싸졌어요.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강제로 저렴하게 눌러버렸기 때문에 로또가 되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주변 시세보다 살짝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 신축 아파트 사자라고 해서 최근에 신축 아파트 선호 사상이 강해지고 있고요. 아마 건축비,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당분간 신축 아파트 선호도는 계속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8월 중에 이제 전국에 예년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한 50% 이제 많은 물량인데 이번 물량으로 전세 시장 조정이 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은 좀 안정을 찾을 수는 있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 정도 나오면 해당 지역은 전세 시장은 좀 안정을 찾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서울은 원래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할 이유는 없는 동네입니다. 서울은 5년 전에도 부족했고요, 10년 전에도 부족했고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부족할 거고요. 조선시대도 서울은 한양은 집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유배 가는 양반들이 그걸 고민했다잖아요. 친구들하고 문헌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 팔고 가야 돼. 집 팔고 유배 가야 돼. 집 내버려 두고 유배 가야 돼.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야 너 팔고 가면 너 다시는 한양 못 온다.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공급 부족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은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났다. 원래 부족한데 입주 물량이 좀 나오면 좀 도움이 되는 거지.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또 12,000세대 나오는데 매매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이 달라지니까. 전세 가격은 좀 약세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입주 끝나고 한 3개월 지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자, 전세가 신축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높아요. 왜 높냐면 매매 가격 대비 9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깡통 전세 굉장히 위험하다. 못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50% 정도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준다? 경매 넘겨버리면 다 전세금 받아갑니다. 그냥 귀찮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럼 신축이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 가격이 25억 정도면 전세가 뭐 10억은 넘어가잖아요. 10억, 12억, 13억 갈 텐데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잖아요. 나는 새 아파트 살고 싶어. 20억짜리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느니 나는 10억, 12억 주고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살다가 받아 나오면 되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금액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은 신축 아파트가 귀하잖아요. 이때 아니면 언제 신축 아파트 살아.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가락시형 아파트 2018년 12월에 아마 제가 입주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 9,510세대거든요.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전용 84가 4억 7천인가 뭐 4억 6천까지도 떨어졌는데 입주장 끝나고 6개월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10억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은 앞으로도 올라갑니다. 근데 입주 물량이 나오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수는 있는데 이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울이 입주 물량 나오니까 전세 가격이 안정될 거야. 그런 환상은 좀 저는 버리셔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저렴하게 들어가고 싶다면 입주 물량이 나오는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한번 살아보는 거지. 저렴하게 2, 3억 저렴하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살아보는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입주장 끝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하면 4년까지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물어봐야 돼요. 집주인한테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 집주인이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거주 의무가 있거나 거주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집주인이 나는 거주 계획 없다 지금은 하면 그거 특약사항에 적어뒀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거주한다라고 하면 너 왜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거야?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대법원 판례도 나왔어요. 집주인이 진정성을 입증을 해야 돼요. 말로만 내 입주한다 그러고 세입자 쫓아내고 본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은 소송 걸리면 집주인이 다 집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본인이 입주할 것 같으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2년 후에 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돼서 죄송하지만 입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약사항에 적어둬야만 집주인도 그게 좋은 거고요. 왜? 나중에 소송 걸렸을 때 야 계약서 쓸 때 내가 얘기를 했잖아 라고 하는 거고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계약갱신 여부는 미리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집주인이 거주 생각이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4년 동안 잘 살 수가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하반기 그럼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신도시나 이제 괜찮은 분양 매물이 있다면 어디를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일단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시장도 약간 양극화인데 사실 건축비,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옥석가리기가 들어가는데 저렴한 분양가가 어디냐 찾아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들 또는 무순위 계약 취소 줍줍밖에 없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지역이 적용이 되냐면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구에 나오는 신축 아파트들은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합니다.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강남에 나오는 곳들은 뭐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전용 84가
분양가가 23억 정도, 23억, 24억이에요. 비싸지만 시세가 40억이 넘으니까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공택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뭐 동탄 2신도시, 파주, 운정, 뭐 삼지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금단 신도시, 장항지구, 고양 이런 데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나오니까 그런 거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겠고, 앞으로 3기 신도시 또 본청약 나올 거잖아요. 3기 신도시도 아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겁니다. 무조건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런 거는 놓치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 이제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경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뭘 해야 돼요?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정말 한숨 쉬지 말고.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으면 경매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경매 좋죠. 네. 경매 좋습니다. 지금 경매가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중에 한 개를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자, 청약 좋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무순위나 계약 취소 집주, 무순위는 전국이 다 되니까 경쟁률이 높고, 계약 취소는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만 되니까 몇백 대 1 정도면 되거든요. 하지만 몇백 대 1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첨이? 그러면 가점 점수가 가점제가 적용이 되면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84점 만점인데 8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80점 이상 어떻게 되냐고요. 통장 기간, 무주택 기간 만점을 받아도 부양가족 점수에서 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2명 있어. 4인 가족이에요. 69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을 더 해야 돼요. 부모님을 올리든지 자녀를 더 출산해야 되는데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좋은 거 나오면 꾸준히 하셔. 하지만 기대치는 좀 낮춰라.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포기하거든요. 나는 청약이 안 돼. 원래 안 됩니다. 청약은. 원래 안 되니까 계속 도전하시고, 제 주변에 67번 도전해서 당첨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박수 쳐줬습니다. 아니 67번 도전할 열정이면 하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약은 그렇게 하시고, 경매도 막상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안 나와요. 그리고 가격도 우리 경매라고 하면 천정부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저렴하게 안 나옵니다. 왜? 내 눈에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도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10억 원에 나왔어요. 시세가 뭐 한 12억 정도 되는데 10억에 나왔다? 그러면 나는 5억에 써야지. 무조건 떨어지죠. 왜? 다른 사람들은 돈을 더 쓰니까. 그래서 경매에 입찰을 할 때에는 그 나와 있는 매물의 가장 저렴한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한 90% 정도만, 10%만 하세요. 그 정도만 저렴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경매도 그 정도로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법원 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제 구입하는 방법은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회를 좀 노려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2차 하락이 온다든지 집값 한 번 더 조정될 수도 있잖아요. 추세 상승은 아니라고 제가 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 뭐 금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미국의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번 또 조정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또 기회가 아닐까. 그럴 때는 좀 용기를 내서 한번 들어가는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떨어지는 칼날 잡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쉽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나는 떨어지는 칼날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남 3구, 용산구 규제지역 풀리는 거 한번 보셔야 돼요. 풀리고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세제 혜택, 양도세 감면, 야, 집 좀 살아야 내 양도세 감면 해줄게 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무서워도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임대차 입법의 폐지를 이제 검토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또 불안감이 다시 또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전세 가격이 이제 안정이 아니라 또 다시 상승할 거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임대차 입법 폐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입법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법입니다. 법은 잘못됐는데 악법도 법입니다. 왜? 이미 4년 동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되돌리게 된다? 폐지를 한다면 수많은 부작용. 아니, 계약갱신 청구를 내가 기다리는 세입자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갑자기 폐지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요. 그러니까 법은 잘못됐어요. 뭐 왜 잘못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집주인이고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계약갱신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구라는 게 받아줘야 되고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거주할 수 있으면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분쟁의 씨앗이에요. 왜?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세입자는 저렴하게 오래 살고 싶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고 싶은. 그래서 2+2는 잘못된 법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가 원래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요. 상가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우리가 장사한다고 생각하면 인테리어 하잖아요. 매덕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권리금 주고 들어오는데 상가 주인이 2년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본전도 못 뽑았는데 나가래. 아니 내 인테리어비하고 권리금 어떡할게요? 아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나 장사해서 권리금하고 인테리어비 뽑을 시간은 주셔야죠. 라고 해서 상가는 계약갱신 청구가 10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1년에서 10번 10년 동안 적용이 되는데 아파트는 다르잖아요. 권리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인테리어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법을 만든 분한테 좀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노력을 안 했다. 뭐 왜 노력을 안 했냐면 그냥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문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줄을 더 추가합니다. 집주인이 거주하면 거절할 수 있다. 이 분쟁의 씨앗을 하나 더 심어버려요. 이거 100% 분쟁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가격 올리고 집주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든 올려야 되니까 시행되기 전에 가격을 왕창 올려버리게 되고 계약갱신 청구 4년이 끝난 집주인은 지금 안 올리면 앞으로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또 왕창 올려버리게 되고 세입자는 억울하고 하니까 문제는 있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2년이잖아요. 최단 존속기간이. 이게 1989년도에 2년이 됐거든요. 8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2년을 내버려뒀어요. 사실 2년이 짧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계약하고 6개월 정도는 괜찮아요. 6개월 지나가면 벌써부터 내년이 걱정이에요. 1년은 금방 가니까 전세금 어떡하지?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2년이 짧아요. 그래서 2년을 3년으로 해줬으면 돼요. 최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주면 집주인은 1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1년과 2년은 다르거든요. 2 플러스 2는 2배가 늘어나는 거고 2년에서 3년에 1년만 늘어나는 거니까 집주인이 부담이 적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우리는 3년제예요. 그러니까 3년으로 해주면 모든 게 깔끔한데 2년으로 하니까 이게 안 맞아. 중학교 3년 했는데 우리 애가 중간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중개보수 주고 부탁하고 내가 나간다 그러고 중간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년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미 시행이 됐고 하지만 이미 4년 동안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개정을 해야죠. 임대차 입법이 두 개잖아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상한제 5%만 갱신할 때 5%만 올려. 거의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안 올리는 집주인들 많아요. 왜? 5% 그거 받으려고 계약서 다시 쓰고 나 안 할래. 4년 후에 왕창 올릴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5%가 좀 너무 박하지 않나. 어차피 4년 후에 어차피 올릴 텐데 그러면 중간에 약간 버퍼링 이거를 5%가 아니라 10%나 20% 정도로 상한을 해주고 협의를 해라고 한다면 어차피 4년 후에 많이 올려줄 거 중간에 좀 올려줘도 세입자들도 안 올리고 사는 것보다 어차피 올라간다면 10% 정도는 먼저 올려주는 게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5%가 넘어가다면 한 10%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줘도 충분히 좀 잘할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만드는 것도 잘못됐고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것도 잘못됐고 저는 양쪽이 다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안이 빠졌더라고요. 정부가 이 종부세 개편을 미룬 이유와 향후 종부세가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시행이 됐거든요. 이것도 논란이 있잖아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살 때 취득세를 한 번 내고요.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라는 걸 한 번 냅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라는 걸 내고요. 집값이 비싸면 이제 종부세라는 걸 내는데 취득세와 양도세를 거래세라고 하고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보유세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국가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은 나라였어요. 취득세, 양도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경제개발을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겨요. 경제개발을 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용인해주는 정책을 펴서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양도세를 많이 부담을 시켜서 이제 좀 환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낮춰야겠죠. 그런 제도였는데 선진국들은 보유세가 높아요. 집값이 우리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도 않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된 100년, 200년 이렇게 고택들이 많잖아요.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놓고 방치하지 말라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유세를 좀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립니다. 다시 내렸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올리는데 뭘 잘못했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유세를 올리면 원래 거래세는 낮춰줘야 돼요.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는 야 힘들지? 매년 너 종부세 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고 팔아라는 소리예요. 팔려고 하니까 뭐가 걸려요? 양도세도 중과세를 적용해버렸네. 팔려고 하니까 3주택 이상이 되면 규제 지역에 양도세가 30%포인트가 더 중과세가 됩니다. 최고 세율이 82.5%까지 가요. 10억 원이 남았는데 8억을 국가에 내야 되고 내가 2억을 가져가요. 우리 기자님 같으면 10억이 남았는데 국가에 8억 주고 내가 2억 가지고 간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애국자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하고 동업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5 정도는 떼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래. 아유 내가 5 줄게 그래. 아유 나 그냥 팔은 나 못하겠어. 안 팔아요. 매물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종부세를 올리는 이유는 매물을 내놓게 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버티는 거예요.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니까 공급이 부족해지죠. 공급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입주 물량의 공급이 있고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고 회수하는 상대적인 공급이 있는데 이걸 매물을 잠궈버리게 되니까 시중에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내려줘야 되고요. 종부세를 내리면 거래세를 올려도 돼요. 근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 문제는 있어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맞는데 이걸 갑자기 폐지한다? 그러면 이게 종부세가 이제 국세인데도 지방으로 교부해 주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지자체들이 가져갑니다. 서울시나 수원시, 고양시가 가져가는 세금, 재산세도 지방세, 양도세는 국가가 가져가요. 종부세는 국가가 거둬가는데 국세인데 지방으로 나눠줘요. 왜? 종부세 누가 많이 낼까요? 어느 지역이? 주로 강남 상부가 많이 내요. 그러면 강남은 부자인데 다른 지역들은 안 되니까 종부세를 걷어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사실 이게 세수도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폐지가 이게 저는 와전됐다고 보는데 세법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을 해서 재산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세는 지금처럼 낮고 종부세는 폐지되면 좋겠네. 그거 아닙니다. 이게 폐지되면 합쳐서 재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삼모사인데 이게 지금 폐지하거나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국회에서 법 개정도 해줘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좀 바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민생이 아닌 이유로 좀 바쁘기 때문에 종부세를 논의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관심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폐지가 해서도 안 되고 폐지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좀 낮춰주는 거는 지금도 충분히 낮춰줬거든요. 공시가격도 좀 많이 안 올리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좀 내려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